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입니다. 원고 준비하면서 세어보니까 정세랑 작가의 책을 8권 읽었더라고요. 한 작가 작품을 그렇게 여러 권 읽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왜 그랬나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재미있어서겠죠. 일단 재미가 있어야 그 다음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건데 정세랑의 작품은 그 부분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장르와 일반 소설을 편하게 넘나들고 계시죠. 문득 정세랑 작가가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경계를 부지런히 허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누구도 감히 시작하지 못했던 일을 웃으면서 해내는 걸 보면 그저 멋지다라는 생각만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선으로부터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고 추천할 만한 다른 작품도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2020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웹진 주간 문학동네에 연재되었던 작품이고요. 연재 당시에도 재미있다고 난리가 났었죠.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은 듣고 있어서 출간되자마자 읽어야겠다 벼르고 있었습니다. 책을 펼치면 먼저 이런 가게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바로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에서 열심히 암기했던 그 가게도가 생각나서 말이죠. 백년의 고독하면 바로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말이 떠오르죠. 마술적 리얼리즘이란 현실의 경계를 살짝 넘어가면 오히려 리얼리티가 더 살아나는 효과를 말하는데요. 드디어 정세랑의 소설에서 담요를 타고 날아가는 인물을 볼 수 있겠구나.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데 안타깝게도 이 작품은 마술적 리얼리즘은 아니었습니다. 백년의 고독은 콜롬비아의 우르슬라라는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한 가족의 100년 동안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콜롬비아도 우리나라처럼 전쟁이나 혁명 등 많은 일들을 겪으며 힘들게 살았는데 그런 외부적 요인들이 한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가족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견뎌내는지 아주 긴 시각으로 바라본 작품인데요. 거기에 그런 외부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부에서 선대로부터 후대까지 그 구성원들 간 보이지 않는 끈이 어떻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세랑의 시선으로부터는 마술적 리얼리즘보다는 바로 그 부분, 심시선이라는 여성으로부터 3대에 이르는 동안 그 가족들이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심시선 가족의 70년을 다루고 있는데요. 심시선은 전쟁 때 가족 모두를 잃고 하와이로 떠난 후 그곳에서 마테우스 마이어라는 유명한 독일 화가를 만나 그와 함께 독일로 갔다가 그에게서 탈출해 마이클 리라는 말레이 반도 화교 출신의 독일인과 결혼했고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에방이라는 친구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돌아와 처음에는 화가로 그 후에는 미술평론가로 그리고 작가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마이클 리와의 사이에는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두었고 마이클 리가 독일로 돌아간 후 홍락환이라는 광고회사 대표와 다시 결혼해 경아라는 딸을 얻게 되었고요. 홍락환마저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내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5손주의 할머니로 살다가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설은 심시선이 세상을 떠난 후 10주기가 되는 해에 큰딸인 명혜가 엄마의 제사를 하와이에서 모시겠다 선언하면서 시작됩니다. 시선의 유언에 따라 그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았지만 한 번쯤은 특별한 장소에서 가족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자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와이에서 보내는 일주일이 각자에게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선으로부터 뻗어나온 줄기들이 시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어떤 방식으로 그녀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이 여행은 심시선의 자녀들과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 총 12명이 함께 하는데요. 일일이 소개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각자에게 자기만의 고민이 있고 하와이에서 보내는 일주일 동안 그 고민거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는지 혹은 방향 전환하는지 지켜보는 게 이 소설의 메인 요리라는 점만 말씀드리고요. 저는 특히 인상 깊었던 몇몇 사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시선 가족의 특징에 대해 말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이 작품에 마술적 리얼리즘이 없어 아쉬웠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한국에 이런 가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판타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세랑 문장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 뻔뻔함이죠. 학교 연못에 갑자기 새끼 오리가 등장했는데 이 오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독자를 납득시켜야 하는 지점에 이르면
호랑이 기운을 가진 오리라서 그렇다고 당당하게 주장해서 오히려 그럴듯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작품도 글이 워낙 뻔뻔해서 그렇지 읽을 때는 몰랐는데 참가자분 얘기를 듣고 나니까 과연 마술적 설정들이 꽤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면 먼저 모계사회라는 점입니다. 남자들은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또 하나뿐인 아들보다 며느리의 존재감이 더 크고요. 또 사회적인 모럴에 크게 구애받지도 크게 신경 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시선이 만났던 3명의 남자 중 누구를 가장 사랑했냐는 질문에 내 인생에 남자가 왜 3명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하냐고 반문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여성의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사위가 친한 척 하느라고 장모님이 담그신 김치가 먹고 싶다 얘기했다가 분위기가 암전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혈연에 집착하지 않는데요. 홍낙환의 딸인 경아의 입시미술 학원에 들렸을 때 색채감이 좋다는 선생님의 칭찬에 나를 닮아서 그렇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요. 온 국민이 친딸 아닌 걸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고등학생이었던 경아가 얼마나 신났을까 생각하니 저도 덩달아 통쾌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판타지 같은가요? 정세랑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부분이 단지 남성들만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마치 지금부터 판을 다시 짜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줄거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큰손 여인 화수는 직장에서 겪은 상처와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자유분방한 둘째 지수는 부유하는 정체성이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들인 명준의 딸인 우유는 어렸을 적 크게 아팠던 기억이 아직도 자신과 부모 모두에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고요. 또 경아의 아들 규림이 있는데요. 피는 안 섞였지만 심시선 집안의 남자답게 조용한 성격인데 그 역시 자신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생긴 문제를 풀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인물들도 모두 윤희영 작가라면 쿤이라고 얘기했을 자기만의 짐을 짊어지고 있고요. 그 가족들이 하와이에서 특별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전 부치고 술 따르고 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와이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할머니를 위한 가장 특별한 한 가지를 찾아 제사상에 올리는 것이죠. 할머니를 위한 것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할 텐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손녀 우윤의 경우였습니다. 우윤은 헐리우드에서 영화나 게임에 등장하는 괴물을 창조하는 디자이너인데요. 어릴 적 몸이 몹시 아파서 아빠인 명준과 엄마인 난정까지 직장을 그만두고 우윤에게 집중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윤은 부모의 지나친 관심 속에서 성장해야 했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던 것이죠. 이런 우윤이 하와이에서 선택한 것은 서핑입니다. 멋지게 파도를 타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할머니와 부모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서프보드 위에서 바둥거리는 작가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같았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날 우윤은 제법 큰 파도 위에 일어서서 할머니를 위한 파도 거품을 물병에 담는 데 성공합니다. 우윤의 경우가 가장 극적이기도 하고 그 변화가 분명히 보여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가족들의 경우도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들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작품을 다 읽고 나면 각자 깨달음을 얻기 위한 전형적인 가족 여행으로 받아들이기 쉽겠지만 소설이 끝나고 작가의 말에 이르면 수면 아래 깔려있는 작가의 더 깊은 의도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작가 자신의 작품 세계의 근원이 김동인이나 이상에 있지 않고 나혜석이나 김명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혜석 같은 이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일가를 이루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작품을 썼다는 것이죠. 그랬다면 아마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는 필요하지도 않았겠죠. 남자냐 여자냐, 어른이냐 아이냐, 혈연관계냐 아니냐가 아니라 가족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또 응원하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가족으로 재탄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죽는 날까지 쓰겠다. 여느 작가라면 함부로 쓰지 못할 이 문장이 어쩌면 나혜석은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지만 정세랑은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선언으로 들리는데요. 지금까지 장르의 벽을 허물어 왔듯이 이제부터는 사회의 벽을 허물어 보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15년 전 김혜란이 달려라 아비로 바꿔 놓았던 세상이 이번에는 정세랑으로 인해 또 한 번 크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쩌면 정세랑이라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또 열심히 응원해야 되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재밌지만
진지한 정세랑의 시선으로부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정세랑 작가를 좋아하게 된 작품이 피프티 피플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을 중심으로 한 50명의 이야기였죠. 서로 마주칠 일 없을 것 같은 그 50명이 맺는 관계들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저는 특히 실제 삶에서는 주연과 조연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냐 배경이냐에 따라서 다른 곳에서는 주연이었던 사람이 이곳에서는 조연으로, 그리고 단역이었던 사람이 주인공으로 바뀌어 등장하는 장면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편씩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피프티 피플 말고는 보건교사 아는 형이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프티 피플이나 시선으로부터처럼 진지한 주제도 재미있게 잘 다루지만 역시 정세랑의 뻔뻔함은 장르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건교사 아는 형은 여름밤 혼자 서늘한 기분을 만끽하면서 정신없이 읽기 가장 좋은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읽고 나서 재밌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이 정말 좋은 작품이겠죠. 피프티 피플과 보건교사 아는 형은 꼭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지구에서 하나뿐이나 목소리를 들을게요, 덧니가 보고 싶어 같은 작품들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